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접종률이 14%를 넘었고 예약률도 높아서 정부가 기대했던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주요 전국 이슈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정부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네,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은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이나 또는 여름 휴가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정부도 지금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접종률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름을 지나가면서 조금 경제가 이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랬을 때 말하자면 고용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 활성화 그리고 그러면서도 촘촘하게 그동안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기 업에 있어서 손실을 봤던 분들을 다시 빠르게 지원해 나가는 이제 투트랙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예산 법안이 한 30개 올라와 있습니다만 손실보전의 법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그나마도 예행업이나 결혼업이나 뭐 돌잔치하는 쪽은 행정명령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손실보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 재난지원금처럼 경제를 한 바퀴 순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일정 정도 계속적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만 명실상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탄력을 받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 격려 지원 또 위로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 이외에 이제 뭐 피해를 입은 분들 이렇게 집중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에도 또 지원을 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이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그 선거를 의식한 그런 지원금을 구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당과 정부의 속내가 흔히 보이는데도 야당에서는 이제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인 거죠. 속내는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 4월달 총선 앞두고 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줬던 그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 쓰는 건 좋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왕 쓰는 거 좀 정말 피해본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도 그렇고 의사결정에도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정보도 약하고 그래서 이번 국민은 뭐냐면 사실은 정부와 여당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게 그럼 내부 논쟁이 전에 또 선별이냐 전체 국민을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전체 국민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고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버틸 때까지 버틸 거 아니에요. 또 선별을 해야 된다. 피해 입은 계층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선별이냐 전체냐를 결정해 줘야 되고 전체 금액 속에서 그러면 그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와 여당에서 정해주고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아니다 요거는 빼고 요건 더 하자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거예요. 아,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반대를 할 수는 없기 반대は때문에 못하는 일단 거죠. 지원금을 추진하면 네. 그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서- 정부와 여당 예. 안에 정해지고 나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포퓰리즘 요소가 강하지만 온 국민이 알다시피 코로나라는 이른바 미정유 사태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굉장히 돈을 팡팡 쓸 요번에 여섯 번째 추경이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추경 4번 했고 올해 2번째잖아요. 그럼 6번째인데 돈을 이렇게 재정을 확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색을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강석훈 전 의원 이 직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 경제수석 지냈잖아요.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강석훈 전 의원 하는 말이 자기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곳간에 채워가지고 이게 정권이 넘어갔더니만 생색은 이 정부에서 낸다고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당신 정부 때 돈을 좀 썼으면 안 그렇게 되는 게 그때는 쓸 형편이 아닌데 이 정부는 명분도 있기 때문에 참 배는 아픈데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네. 그만큼 쓸 수 있는 이제 명분이 된 거죠. 그래서 쓰는데 야당 입장은 잘 써라 정말 네.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는 처지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 거예요. 예. 근데 뭐 이제 야당에서는 생색내기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힘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선별이냐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투트랙이라고는 했지만 정부하고도 또 입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뭐 야당은 또 그나마도 좀 이데올로기적인 게 소급 적용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싫어하되 소급 적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거래두기를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뭐 지금 안으로 보면 8월 달부터 하자는 논의가 있고 네. 3월부터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여야가 줘야 된다는데 합의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또 경제 규모로 봐서는 예. 현재 준 것 자체가 많이 팡팡 쓴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뭐 아다시피 뭐 몇백 조를 지금 네네. 쏘아붓고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나마도 서로 간의 국회와 또 재경부도 상당히 많이 또 정부 안조차도 우리 여당 안과의 다툼 속에서 정리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스스로 걸러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논의는 지금 뭐 많아봤자 뭐 90조 주자는 안까지 있는데 그렇게 선별적으로 90조를 주나 50조를 주고 50조를 일반 시민한테 주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무엇이 답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과거에 2007년 이후에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왜 헬리콥터 머니가 나왔느냐 오히려 특별한 공기업이라 특정 지역에 주는 것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논의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보편 지급과 또 왜 보편 지급이 필요하냐 하면 사실은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규정에 의했는데 그에 의하면 명백히 손실을 많이 받지만 줄 수 없는 그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도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편 지급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커버해야 될 지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손실보상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사실 뭐 딱히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 야당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입장을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예, 반대를 그런 못 입장인 하는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손실 보상도 명분적으로 보면 손실 보상이 맞잖아요. 이게 네. 정부의 어떻게 보면 행정 명령, 그러니까 집합 금지니 영업 제한이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돼서 장사를 못 해서 정부의 조치를 따라가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과 어떤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헌법의 논리에서도 보상해 주는 건 맞단 말이에요. 네. 이게 명분은 분명히 야당이 갖고 있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금액 자체가 이 계산하는 법도 복잡하고 피해를 본 업종, 안 본 업종, 그다음에 피해 영업 손실 그러니까 이익을 얼마나 손해 받느냐 이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손실 보상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좀 해줘야 되다 싶으면 이거는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정해야 되고 네. 야당 입장에서 이걸
최성재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법안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정보를 갖고 있고 뭐 카드 내역이라든지 무슨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정부에서 이 민주당과 협의해서 그거는 선을 좀 그어줘야 돼요. 이번에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뭐 소급 적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부터 네.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방향을 정해준다고 하면은 소급 적용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언제부터 할 것인지 네. 시기간은 얼마까지고 보상액은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래가지고 보상을 얼마 해줄 거냐 이걸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남는 돈 네. 예를 들어서 30조라면 30조에서 손실보상으로 얼마 나가고 남는 거는 그러면 전 국민에게 가자든지 아니면 선별 지원한다 이렇게 좀 스케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늘립시다 어디 거기는 안 급하니까 줄입시다 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는 프로세스다 이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면밀하게 좀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여론도 충분히 또 감안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죠. 정치권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그게 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또 조국 그 전 장관과 관련된 당내 입장 이게 상당히 또 실제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관례라고 할 수 있는 기소되거나 네. 그런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은 어떤 면직이거나 혹은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네. 정진웅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이승윤 검사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승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의견도 조금 미세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 또 이승윤이나 또 뭐 그 정진웅야 같은 어떤 그 실제로 기소가 돼 있거나 어떤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네. 미묘한 기류들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목소리로 내기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내부에서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견 통일이 아직은 잘 안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봐도 있는 될 것 건가요?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사가 나기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과 그 박범계 장관이 여러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 총장의 이 검찰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글쎄 되나요? 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고 예. 또 실제적으로 청문회 다음 날 인사위원회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 깊이 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큰 틀에서의 동의 네. 이들을 서로 간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래픽으로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야권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검찰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그게 건가요? 검찰 내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뭉뚱그려서 저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봐야 될 것은 수원지검이에요. 이번 인사의 핵심은 수원지검이라고. 네. 수원지검하고 서울하고 수원이 지역 명칭이고 주의 깊게 봐야 될 이름 자체가 이광철과 김학이에요. 예. 제가 딱 보기에는. 왜냐면 아시는 대로 그 왜 그러냐. 자, 서울 고검에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피고인이 예.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영전됐고 네. 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갖다 놨고 예. 수원이 더 중요한데 수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는 대로 이성윤 지검장 전 네. 지검장을 기소한 게 수원지검이라고.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서 한 게 수원지검. 수원지검을 다 바꾼 거예요.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수원고검장까지. 수원지검장에 누가 갔습니까? 서울 동부지검장이 가지. 그분이 누굽니까?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 사건 무혐의 처리한 분이 수원고검장으로 갔고 네. 수원지검장 누가 갔습니까? 대검의 현재 반부패 강력부장이 갔어요. 예. 그 말은 뭐냐? 그럼 반부패 강력부장 누가 왔냐? 수검지검장이 바꿨다고. 이게 그 사건 다 앞으로 있을 사건을 완전히 일선 뭐라 그럴까 이게 일진, 이진, 삼진으로 막겠다는 취지에 제가 다 본래 눈에 보일 정도예요 이게. 예. 다시 말하면 뭐냐? 남은 게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고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수사를 기소를 막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저한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너무 노골적이다. 딱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과 부산 지역은 서울과 그리고, 수원. 예. 서울 가서 서울과 예. 수원이고 이름은 김학의, 이광철이 이번 인사 핵심으로 보여서 너무 노골적이다.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권이나 예. 뭐 이른바 친정권 인사들을 한두 명 검사장 승진시키고 고검장으로 뽑아 올리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완전한 뭐 친정권 검사들은 승진시키고 요직에 딱딱 배치하고 예. 아닌 검사들은 완전히 좌천 강등시켜서 이렇게 뭐 유배 보내고 귀양 보내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인사가 이상하다. 이거는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 쪽을 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고개를 흔들 만한 사안이에요. 이건 좀 예. 옛날 사극에 나온 대로 좀 뭐랄까 이게 사화 보면 왜 귀양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유배 가고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상본 의원은 서울과 수원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성윤 지검장이 피해자 신분인데 네, 어떻게 그렇죠. 이걸 승진 인사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사실 뭐 승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하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검찰총장이 기수를 오히려 그전 검찰총장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제적으로 고검장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가 비어졌고 이제 그런 것들을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서 메꿔야 되는데 이제 김학의 출검 사건을 보는 여야의 시각 또 청와대나 여당의 시각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정에서의 예를 들어 불법성의 여부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 말하자면 혐의자의 출국을 막는 것은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뭐 우겨서 뭔가 정당화를 할 수는 없다 예.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치게 이게 전도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그 안에 녹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피고인 신분이고 지금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그 전에 한동훈 검사를 직무 배제할 때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돼야 된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논리가 서로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데 그것은 이제 또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측근이다 이런 예. 것들이 또 정치권 내 미움틀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네. 정진훈 검사도 그렇게 또 실제로 피고인 되었으면서 승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나 여권이 조금 더 이렇게 균형 있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원대 복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덜 받지 않을까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여권의 입장 또 혹은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여권의 입장들이 굉장히 나누어지면서 예. 박범계 장관이나 그전에 추미애 장관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의원처럼 저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해 주시면 예. 참 판단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느낌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라인에 어떻게 보면 완전 검찰이 두 쪽 났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보면은 제 눈에 또 뜨인 게 하나가 윤석열 총장 밑에 있던 3명의 차장 검사가 전부 다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조난관 직전 차장은 그러니까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고 그 밑에 강남일 구본선 고검장은 다 연구위원으로 갔다. 예. 그러니까 강등의 연구위원 검사장급이니까. 그러니까 왜 고검장들이 그 모여놨느냐?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이 징계할 때 성명을 주도했던 게 고검장과 지검장 성명 인터넷 치고 그렇죠. 예.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다른 고검장들은 사표를 내버리고 그러니까 미운틀이 박히니까 그거 갖다 놓은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은 또 이번에 보니까 법무연수원도 아니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더라고. 이거는 네. 뭐냐면은 이제 검찰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은 아예 또 원장은 판사 출신이 하고 판사가 하고 이제 검사가 한 명이 딱 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양유배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든 말씀드리지만 정권하고 이렇게 좀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 한두 명 하는 거야. 누가 네네. 뭐라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건 좀 해도 정도가 심하다는 표현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이 정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투영된 거다.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개혁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저도 기억나는데 아무리 그 뭐랄까 그 강한 검사, 강골 검사라도 인사 문제는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인사에서 한두 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지로 이렇게 배치되면은 회복 불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옛날에 그 참여정부 때 우리 잘 아는 저 여성 장관,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 안 했다 이거예요. 송광수 총장에 맡겨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되면 인사로 완전히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각오가 예. 계속 관철되고 있다. 조국, 추미애, 박범기에 이어서 저한테는 그래 보여요. 예. 어쨌든 지금 이번 인사를 두고 상당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지금 화제의 인물이 된 셈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보다도 높은 3%, 4위를 차지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이준석 돌풍이다. 여기저기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무슨 뭐 갤럽 조사의 특수성이 있죠. 갤럽 조사는 예시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누구냐고 그냥 오픈 퀘스천 물어봐서 그중에 답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이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말하자면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 그냥 입에서 툭 예.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많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보다는 이준석이 더 최근에 많이 인지도가 언론에 있다. 예. 예, 곽강을 받고 있고 또 사이다 같은 과거에 뭐 우리 이재명 지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같은 느낌을 네.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그대로 이번 조사에 반영됐다라고 하고 예. 그것이 몇 프로다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이름이 뭐 안철수, 정세균, 홍준표까지 이름이 나왔다면 누군가로 하여금 대통령감이라고 회자되는 인물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불행하게도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또 새로운 쟁론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준석 그 당 대표 후보가 사실은 그냥 젊은 정치인 이런 이미지였다가 지금은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적으로 흔히들 이야기할 때 새로운 사람 없어 좀 기존 정치와 정치 문화, 정치인의 식상했던 그런 국민들이 뭔가 참신한 사람 찾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툭 튀어나온 게 이준석이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뭐 워낙 핫하게 인물이 예. 부각됐으니까 저런 건데 저는 뭐 응답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면은 40이 안 됐는데 대통령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네. 어떻게 보면 누가 좋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다. 이미지다 예, 저는 예. 그래 보는 거고. 저게 예. 사실 뭐 되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건데 예. 국민의 마음이 저렇구나 참. 기존에 정치했던 분들 저를 포함해서 예. 참 부끄럽다 뭐 어색하지 어색해. 예.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윤석열, 충청도 특히 이제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벌써 윤석열 파일 운운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로부터 모든 후보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충청 현실론으로 꼽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윤 총장도 지금 이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입당을 언제쯤 할까요? 우선 이른바 신당과 제3지대 운운은 물 건너갔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은 입당으로 굳어졌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네네. 남은 게 뭡니까? 첫째는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해야 될 행보는 뭐냐면 첫째는 정치 입문선언. 네. 지금부터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에 있었습니다만은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는 부분. 두 번째는 그러면 입당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출마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일 건데 그러면 네. 입당을 언제 할 것이냐? 정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입당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 선언, 입문 선언과 별도로 또 입당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마 6월 10일 날 새 지도부 구성되고 나면은 예. 정치 활동 선언을 할 것 같고 그때 입당을 하게 될지 입당은 미루고 또 전국을 돌다가 입당해야 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절차는 그렇다요. 정치 활동 그다음에 입당, 그다음에 대선 출마 이렇게 이어질 거는 분명해 보여요.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좀 행보가 드러난다면은 그 후폭풍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가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벌써 그 여러 가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후보가 됐을 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네. 검증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부터가 어쨌든 이미 정치적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어떤 검증 절차 또 본인 스스로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과정에 이미 놓여져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